매주 토요일을 만나고 있는 세계는 한 가족 새해를 맞아서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 안의 혐오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조금 더 자비롭고 조금 더 조화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는 차별의 순간들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할 텐데요. 오늘 첫 시간 모신 분은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이자 다문화 상호문화 협동가정 주임교수, 다문화 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는 장한업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불어불문학과 교수이신데요. 네. 그 외에도 다양한 직책을 맡고 계세요. 예. 그리고 또 저서가 많으신데 그 가운데 차별의 언어, 다문화 사회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이런 다문화와 관련한 여러 책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릴까요? 예,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불문과 교수입니다. 그런데 제 전공은 불어 교육이에요. 이 불어 교육은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에게 불어를 가르치는 것인데 언어하고 문화는 공생관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가르치게 되면 문화를 가르치게 되죠. 그다음에 학습자의 머릿속에는 자기의 문화가 있고 또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문화와 문화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유럽에서는 이런 교육을 상호 문화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미국의 다문화 교육, 이거하고 조금 대비되는 유럽의 상호 문화 교육이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는 좀 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2009년부터 다문화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2014년에 이화여대 일반대학원에 다문화 상호문화 석박사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주임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다문화, 영어 단어에서 왔잖아요. 네. 멀티컬처라는. 근데 이 다문화라는 단어 역시도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그 의미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되고, 그게 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배경을 갖는 그런 단어로 사용돼서 다문화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지금 많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상호문화, 또 미국의 배경이냐 유럽의 배경이냐 해서 또 이렇게 다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한국 사람들에게 다문화 하면은 외국인, 그것도 동남아를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문화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다문화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단어를 가지고 외국인이나 동남아를 떠올리게 된 우리가 문제죠. 네. 그런데 역시 그 속에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단일 민족이라는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문화가 들어오면 그게 다문화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즉 자기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을 해보는 교육이 바로 상호문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특별하게 마련한 제목이 내 안의 혐오 안녕하십니까 인데요. 보통 혐오라는 표현을 딱 들었을 때 나는 그 단어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나조차 혐오하고 있다라고 의식하지 못하고요. 또 혐오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좀 특정한 어떤 집단이나 특정한 순간에 드러난다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저조차도 의식 없이
그리고 인식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혐오하거나 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반성하게 됐거든요. 네. 교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뭐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혐오라는 단어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글자 그대로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늘 좋아하고 친하게만 지내나요? 그렇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혐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냥 근데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네. 근거 없는 혐오가 나쁜 거예요. 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소리가 있죠. 이승복 어린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 보니까 어, 네, 그 교육을 받았을 만한 세대라는 게 티가 나네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했을 때는 공산당을 혐오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을 문제 삼지 않죠. 네. 이유는 공산당이 싫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혐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혐오가 근거가 없을 때 이제 비로소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은 4단 7정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7개의 감정인데 그 중에 하나의 감정이 오라는 감정, 즉 싫어함의 감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혐오는 우리의 일상적인 감정이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근거가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의 혐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런 말은 내 안의 혐오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렇죠. 근거가 없이 좀 바꾼다면 무작정? 그렇죠. 예. 음.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상대가 바꿀 수 없는 이유라고 할까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어느 나라에서 왔다든지 피부색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공산당이 싫어요 아까 예를 들어주셨지만 그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바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행했던 뭐 무자비한 만행이라든지 뭐 음, 근데 그런 어떤 이유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나 근거가 없는 음흠. 그런 혐오 과연 우리 마음 안에 그런 혐오가 지금 있나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앞서서 다문화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이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쓰인다는 게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네.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나요, 교수님? 당연하죠. 이 고정관념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 관이라는 건 뭐냐? 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념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뭔가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다는 게 고정관념이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어로 이제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테레오라는 것은 아주 딱딱한 타입은 인쇄소에서 이제 활자판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신문사에서도 보면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내잖아요. 이제 그게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이 고정관념의 역사를 또 조금 보게 되면은 본래는 그런 의미로 쓰였지만은 1922년에 네. 월터 리프만이라는 미국 언론인이 이것을 사회과학에 도입을 하게 돼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정의를 내렸는데 이 고정관념의 정의가 뭐냐 하면은 우리 머릿속의 그림들, 우리 머릿속의 그림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활자판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를 들어보죠. 네. 나폴레옹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일단 굉장히 우뚝 서 있는 단신의 우락부락한 남성? 그래.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대개 떠올리는 그림은 말을 타고 있는 그림이죠. 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약간 나를 따르라 하는. 그렇죠. 오른손으로는 방향을 가리키고 네네네. 있고 또 그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앞발을 어떻게 하고 있죠? 들고 있어요. 들고 있죠.
그다음에 뒷발로 지탱하잖아요. 근데 그게 알프스 설산에서 가능할까요? 아니 어떻게 눈 위에서 힘들 것 같은데요. 거의 그거는 자살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떠올리는 그림은 1801년에 시작해서 1805년에 완성된, 당시는 나폴레옹이 살아있을 때 네. ዣ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은 허상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한 45년 정도 지나서 1850년에 볼 드라 로슈가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폴레옹은 말이 아니라 노새를 타고 그리고 너무 추워서 덜덜 떨고 있고 그다음에 얼굴은 아주 침울해요. 자, 그러면 이 두 그림을 놓고 보세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옛날에 완전정복에 있었던 그 나폴레옹의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정관념은 이와 같이 누구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 일반적인 생각이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근거가 없는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그게 편견이 돼요. 그 편견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제 차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혐오는 그 편견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차별, 그 다음에 혐오,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고정관념은 이런 거예요.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 그렇죠. I think에 think, 네, 네.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은 인지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편견은 나는 뭐뭐라고 느껴. 감정이에요. 감정적인 거죠. 그래서 싫어, 좋아 이런 감정이에요. 아까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하는 게 혐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혐오하고 편견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차별이 되는 거예요. 되는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유, 나는 중국 사람들 모이면 시끄럽다고 생각해. 네.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건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나 중국인들 싫어. 이것은 이제 편견이 되겠죠. 그래서 아유, 나의 생일 파티 때 나 중국에 안 부를래. 이게 이렇게 배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차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별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언제 차별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차별은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불평등한 대우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그런 불평등한 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돼요.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요즘은 잘 안 쓰지만 그래도 역시 남아있는 단어 남존여비. 네네. 그죠? 남자는 그다음에 여자는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 불평등한 대우를 하죠. 적어도 언어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존 여비니 뭐 이런 얘기들은 전부 차별적인 그런 언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남성으로 태어날지 여성으로 태어날지도 스스로가 결정한 게 아닌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꿀 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어떤 판단의 근거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구나라는 것을 지금 교수님께서 들어주신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불어불문학에서도 교육 쪽을 이제 전공하셨다고 예. 하셔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만 들었을 때는 못 느꼈습니다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강의를 참 명확하게 하시겠구나.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어주시고 차별과 편견과 고정관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 역시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럼 우리가 고정관념은 누구나 다 갖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편견, 치우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느끼게 되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면 차별인데 네. 차별을 보통은 굉장히 좀 극단적이고 또 폭력적이고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교수님의 책 차별의 언어도 제가 읽었습니다만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듯 보이는 언어들이 편견과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혐오, 차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좀 정확하게 알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지금 단어 말씀을 하셔서 단일 민족, 그다음에 우리 이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그렇죠. 예, 단일 민족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전제예요. 어떤 민족이든 하나의 민족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자주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한국인의 성씨가 한 280여 개 된대요. 네.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외국인이 들어와서 만든 성씨예요. 그런가요? 그럼요. 그다음에 요즘 DNA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광규 교수님이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셨고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이분이 2006년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한국인에게는 다른 민족의 피가 몇 퍼센트 정도는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회자님 한 몇 퍼센트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요? 오케이. 네. 예, 그 정도면은 상당히 양호하신데 이분은 40%라고 했어요. 40%. 그런데 그 40%라는 수치도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됐던 거죠. 그 당시에. 예, 왜냐하면 네.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DNA 분석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한 연구소가 과학기술부 직원 5명을 임의로 선발을 해서 DNA 분석을 했더니만 한국인 특유의 DNA는 5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정말요? 네. 25%가 일본인 DNA가 나와요. 그리고 20%가 중국인 DNA가 나와요. 네. 합하면 벌써 45% 되잖아요. 그냥 이광규 교수님께서 틀리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단일 민족이 아닌데도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라고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배제되는 느낌을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라는 단어는 뭐가 그렇게 그럴까요? 예, 우리의 어원이 뭘 것 같아요? 우리. 우리라는 말은 어디서 온 것 같아요? 보통은 좀 줄이면 울. 울. 예. 예, 울. 그런 거죠. 울이 어디서 이 바탕이 된 단어일까요? 예, 그 느낌이 잘 안 오시면 우리 앞에다가 돼지를 붙여보세요. 울타리란 뜻인가요? 그렇죠. 돼지우리 할 때 울타리. 예, 이것이 이제 우리라는 말로 이제 계속해서 사용이 되는데, 네. 자,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자, 우리나라는 그래도 봐줄만 해요. 우리 집도 봐줄만 해요. 근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거는 거의 뭐 일처다부제나 일부다처제나 있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는 우리나라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죠. 예를 들어서 our country 이런 얘기 잘 안 써요. 정치인들이나 좀 쓸지 모르지만 그냥 France 또는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리고 my라는 단어를 분명히 쓸 게 my mother, 그렇죠. my father. 예. 그러니까 이 용어가 얼마나 우리가 집단적 사고를 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한국학과 박노자 교수께서 여러 좋은 책을 쓰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인은 우리라는 단어로 울타리를 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과 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잘 못나도 잘난 거예요. 그다음에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잘나도 못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우리 한국인들끼리 몰려 살 때는 문제가 없었죠. 네. 그런데 지금 외국인 주민이 230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에 자꾸 단일 민족이니 우리라니 이런 단어를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그들의 거부감을 나타내고 그들이 배제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가 우리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이 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런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과 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음. 우리는 달라라는 식으로. 그럼요. 야,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이 차별과 편견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 그런 표현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저는 국민도 좀 그렇다고 봐요. 국민, 네. 뭐 국민 가수, 음. 국민 배우, 더 나아가선 국민 여동생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인은 국민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가수 하면은 막 이미자 씨부터 최근 임영웅 씨까지 이렇게 국민 가수가 많은 나라 없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에디트 피아프라든지 네.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내셔널 싱어라고 부르지 않아요. 팝싱어죠. 그리고 조금만 뭐 하면은 그 연기를 잘하면은 국민 배우라든지 조금 귀여우면은 국민 여동생. 근데 이 국민이라는 단어가 한국 시민의 약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니까요. 그냥 나라의 백성에서 국민인 줄 알았는데 또 그런 어원이 생각이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1996년에 초등학교 대신에 국민학교 반대죠. 그렇죠. 국민학교 대신에 초등학교로 썼잖아요. 바꿨죠. 네, 예.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한 정치인이 잘 쓰는 용어가 동료 시민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fellow citizen을 옮긴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국민하고 시민을 잘 구분해야 돼요. 예, 국민은 어떤 거냐 하면은 옛날에 국민교육헌장 생각나시죠? 네. 첫 번째 줄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는 자랑스러운 이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국회에 대한 맹세고 네네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맞습니다. 그렇죠?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 네. 이거 지금도 기억하시죠? 기억이 나네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 초등학교 때 외우신 거예요. 국민학교였습니다. 저는. 그때는 국민학교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때 외운 걸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네. 뜻은 알았을까요? 초등학생들이 민족이나 중흥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뜻도 모르고 암기하게 하면 그걸 쇠뇌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교육헌장을 1968년부터 1994년까지 암송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가 잘 살아야 네가 잘 사는 거야. 그거는 1970년대, 80년대 어떤 우리 나라의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경제 개발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처럼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시대에는 이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하고 시민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은 국가가 시키는 것이 부당하더라도 그냥 따라하는 게 국민이에요. 시민은 국가가 시키는데 그것이 부당하다 하면 그걸 저항하고 나가는 게 시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국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단어의 어원이라든지
또 이 단어보다는 이제는 추구해야 될 가치는 시민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와, 오늘 교수님 모시고서 정말 그동안 미처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짚고 넘어가게 되는데 예, 교수님 또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예. 노래 한 곡 듣고 음. 잠시 쉬었다가 또 네. 말씀을 이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어떤 노래를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뭐 참 노래 많은데 오늘 조금 듣고자 하는 노래는 노사연 씨의 만남을 좀 듣고 싶어요. 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네. 바로 그 가사 때문에 그래요. 아, 네, 네. 외국인과 내국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바람이에요. 좀 더 잘 살아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생의 의미를 이 노래와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네, 노사연 씨의 만남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에 너라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은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세계는 한가족 새해를 시작하면서 1월 한 달 동안은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내 안의 혐오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곁에 와 있는 차별 그리고 혐오 과연 없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에서 조금 줄여갈 수 있는지 조금 더 자비롭고 조화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모신 손님은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이자 다문화 상호문화 협동가정 주임교수, 다문화 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장한업 교수신데요. 앞서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왜 차별의 언어인지를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추천곡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까지 듣고 왔습니다. 교수님 앞서서 단일민족, 우리, 그리고 국민이라는 단어조차 사실은 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외국에서 와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부모님이 월대 살던 그 나라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엄마 나라? 라는 표현을 종종 쓰게 돼요. 그러니까 주로 결혼 이주 배경을 가진 가정에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네. 근데 이 표현 역시도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네, 뭐 사실 엄마가 외국에서 왔으면 엄마 나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정상이죠. 사실은 그 용어는 문제가 안 되는데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문제가 돼요. 네. 다문화 가정 하게 되면 한국인 아버지, 외국인 어머니가 떠오르시죠. 사실 그 가정은 국제 결혼 가정이죠. 예전엔 그 단어를 많이 썼어요. 맞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국제 결혼이라는 단어 대신 다문화라는 단어가. 예. 네. 뭐 저는 그 단어에 대해서도 논문을 하나 썼는데 아, 그러셨군요. 2003년 말에 국제 결혼 가정 대신에 이 용어를 제안을 했고 이 학계의 어떤 그 검토도 없이 아주 그냥 널리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국제 결혼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밖에 없어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인 아빠, 외국인 엄마 이 가정을 다문화 가정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한국인들끼리 이룬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전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우리의 단일 의식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보다는 저는 이주 배경 가정. 네, 요즘은 예. 이 용어를 많이 쓰고 그래서 있죠. 이런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잘못 쓰게 되면 사고를 잘못하게 되고 네. 사고를 잘못하게 되면 행동을 잘못하게 되죠. 그렇군요. 지금 쭉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요. 네. 야,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교수님도 혹시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어떤 상황 때문에 곤란하셨던 적이 있으실까? 너무 제가 예, 이런 질문 있죠. 드려도 될까요? 당연히 있지요.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게 있습니다. 그 2017년 5월에 대전에 있는 정하상 교육관에서 강연을 했어요. 네. 10곳의 그 수녀회에서 오신 약 100여 분의 수녀님들을 모시고 강연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한국인은 자기 옷은 한복이라고 하고 입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오신 분들도 보십시오. 수녀님들은 아주 특수한 신분이니까 그렇게 입으셨지만 저기 7분은 그 한복을 안 입으셨잖아요. 그랬더니만 그냥 폭소가 터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했더니만 저도 무슨 상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교수님 저분들도 수녀님이세요. 그래요. 아, 근데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그 회색의 수녀복을 입지 않으셨나 봐요? 그냥 일상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오해한 수녀님들은
그 성심수녀회 수녀님들인데 제가 바로 사과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녀님 하게 되면은 어떤 그런 흰색 모자에 그렇죠. 그다음에 회색 원피스를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녀님 하면은 이걸로 거의 일반화를 시켜요. 그렇지만 노란색 모자를 쓰시는 분도 있고 모자를 안 쓰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회색이 아니라 뭐 남색 이런 옷을 입고 계신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고정관념 때문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정관념, 차별, 혐오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그게 다 뭐 나쁜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닐 때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다 따지고 사냐.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의도를 갖지 않고 무심코 뭐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끊임없이 돌아봐야 하는 이유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어로 사고를 하고 그 사고 결과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언어를 잘못 쓰게 되면 사고를 잘못하게 되고 행동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부터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는 이미 우리보다도 먼저 세상을 살고 가신 분들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공자께서는 그 논어 옥야편에 고불고 고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난 술잔이 모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걸 모난 술잔이라고 부르겠느냐. 그래서 이 이름과 그다음에 어떤 대상이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잘못 쓰게 되면 사고가 잘못될 가능성이 많고 사고가 잘못되면은 행동에 차별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결코 언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책이나 이 하신 인터뷰에서 아인슈타인 얘기를 들어주신 게 정말 딱 와닿더라고요. 네, 아인슈타인 하면은 뭐 세계적인 물리학자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원소를 쭉 해가지고 물질을 분석하다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게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편견을 깨는 것은 원자를 깨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그거를 깨는 것은 원소를 깨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편견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교수님 책 제가 다 읽지는 못했고요. 차별의 언어라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에서 무심코 쓰는 일상 언어로 본 우리 사회의 차별의식,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단어들이 오늘도 몇 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단일 민족, 우리, 또 국민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책이 우리 사회에 나온 게 2018년이더라고요. 벌써 해가 바뀌어서 2024년이 되었으니까 한 5, 6년 정도 흘렀는데요, 교수님. 네. 그렇다면 그 사이 우리 사회는 조금 변화했을까요? 그랬으면 좋았는데 그렇지는 못합니다. 사실 책의 힘이라는 것이 미치는 영향이 적어도 뭐 제 책의 경우에는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도 되면 좀 변화를 시킬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사회가 별로 변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은 더 나빠지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나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갈등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갈등이 어느 정도냐라는 건데 2021년 전국 경제인 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OECD 30개국 중에서 한국은 갈등이 세 번째로 심한 나라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갈등 지수는 높고 관리 능력은 낮고. 네. 예를 들어서 혈압은 엄청나게 높고 네.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사회는 점점 어려워지겠죠. 지금 보십시오. 세대 갈등도 있고 남녀 갈등도 있고 내국인 외국인 갈등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서의 언어 사용은 익명성 때문에 더욱더 이제 심각하죠. 왜냐하면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마음껏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말이 칼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교육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상호문화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상호문화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네. 이런 전제를 해요. 20세기의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이동성이 많아졌고 인간의 이동성이 늘어나면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많아지고 모든 사람은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정관념, 편견, 차별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이동성이 많아지면은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저는 다양한 문화를 접하다 보면 오히려 더 저런 것도 있구나. 내가 몰랐네. 이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좀 신기하니까.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제 혐오라든지 반감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상호문화 교육은 이런 문화가 다른 사람들 간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출발점이 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미국의 다문화 교육 또 유럽의 상호문화 교육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차이가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문화 교육은 문화가 많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상호문화 교육은 문화와 문화의 만남을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문화적인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문화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죠. 네. 네. 그럼 이 교육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부터 받으면 뭐랄까요?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갖는데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제대로 갖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맞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 혹은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상호문화 교육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요. 하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 상호문화 교육, 네.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루어주는 공식 상호문화 교육, 그리고 지역센터, 청소년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준공식 상호문화 교육. 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우리 사회 모두가 이와 같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호문화 교육은 어떤 단순히 문화적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가르치는 교육이고 이것은 다문화 사회의 필수 교양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네. 그렇다면 뭐 시간 관계상 이러한 부분을 다 제가 여쭤볼 수는 없지만 상호 문화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문화가 만날 때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돼야 할 텐데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상호문화 역량이라고 합니다. Intercultural Competence라고 하는데 네. 이것은 태도, 지식, 기술, 행동으로 이루어져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존중입니다. 네. 존중은 다른 문화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개방입니다. 개방은 뭐냐 하면 다른 문화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관심입니다. 이것은 다른 문화로부터 무언가 배울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육이 필요한데 한국의 지금 교육은 그것을 하고 있질 못해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뭐 유치원에서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아교육기관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문화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은 그 교육이 대부분 문화적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는 한복, 일본에서는 기모노, 베트남에서는 아오자이. 그런데 내가 기모노를 알고 아오자이를 안다고 해서 일본인이나 베트남인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이제 그런 교육은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나는 기모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아오자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자체를 생각해 보게 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죠. 네. 그게 바로 상호문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문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스스로 자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호문화 교육은 자기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한국인의 옷은 그러면 한복이라고 대답하지만 명절에도 안 입잖아요. 지금도 안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죠. 네. 아까 수녀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 가옥은 한옥이라고 하지만 한옥에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네. 한식만 고집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다문화적 존재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고 우리가 이룬 가정이 다문화 가정이에요. 네. 그래서 생각을 좀 넓게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2024년 새해인데 상호 문화와 관련해서 꾸준히 연구해 오신 교수님께서는 올 한 해 우리 사회에 좀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계신지요? 예, 뭐 아까 앞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의 갈등 지수는 너무나 높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치유하는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겠지요. 그런 비용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부 청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그런 청구서가 날아가지 않도록 네. 우리가 지금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달라져도 늦습니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 시간 제목이 내 안의 혐오 안녕하십니까?인데 그럼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혐오란 무엇이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혐오란 마음의 용종이다. 아, 용종. 예. 그 검사 받고서 그렇죠. 예. 아. 정기 검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위나 대장을 내시경을 하잖아요. 성인의 한 30%는 용종이 있답니다. 근데 용종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걸 그대로 두게 되면 5년이나 10년 사이에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떼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네. 그런데 그 감정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차후에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용종 이걸 좀 떼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정말 또 그런 비유를 들어주시니까 마음에 딱 와 닿는데요. 오늘 세계는 한가족 새해를 맞아서 특집 준비해 봤습니다. 내 안의 혐오 안녕하십니까? 1월에 이런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 텐데 오늘 첫 번째 손님 바로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이자 다문화 상호문화 협동과정 주임교수 다문화 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장한업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주시면서 우리 함께 듣고 싶은 노래도 한 곡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럴까요?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Goodwill is not enough, action is needed. 이 말은 아무리 선의가 있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저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용종, 혐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새로운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은 그 최성수 씨의 동행을 듣고 싶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골라주신 곡 최성수 씨의 동행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한가족 신년 특집 내 안의 혐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토요일 다시 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그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